해로운 사람들만 잘 걸러내도 삶의 한 반 정도는 성공 아닌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돈이 행복을 만들어주진 않는다는데요. 그렇지만 돈은 자율성을 준다는. 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스페셜. 오늘은 여러분의 주머니를 불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정박입니다. 네, 이재선입니다. 네, 자 저희 일당백에서 자주 안 다루는 책 중에 하나가 이런 돈 관련된 책이긴 한데 오늘은 보니까 실제로 돈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혹은 돈을 또 어떻게 하면 벌 수 있는가 등등이 이제 잘 정리된 아주 재밌는 책이더라고요. 예, 부의 전략 수업이라는 책을 여러분께 스페셜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면 이 부의 전략, 부의 뭐 특징, 뭐 부의 사다리 어쩌고 뭐 이런 거 많지. 부 붙은 책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책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우리 정박님이 아니다 라고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목이 이제 뭐 영어 원제가 머니 스트래티지 하다 보니까 부의 전략 뭐 이런 것 같은데 제가 만약 제목을 붙인다면 이거는 오히려 인생 전략에 관한 책 같더라고요. 단순하게 저도 이거는 그냥 재테크 책이다라고 첫인상이 그랬는데 첫인상하고 완전히 다른 책이다.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물은 건너봐야 알고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책은 읽어봐야 안다. 네, 바로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폴 포돌스키인데 이 자기 자신의 왜 내가 돈을 가져야 되는가 라는 어떤 개인적 경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개인적인 어떤 라이프 스토리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돈의 굴레에 얽매이게 되고 또 그 돈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돈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찾으려고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오히려 참 역설적인 거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돈이 없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뭐 몸이 아프다든지 여러 가지 지금 힘든 일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뭐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돈이라는 것은 완전히 뭐 하나의 어떤 우리 생명의 동아줄 같은 건데 그래서 돈 하다가 근데 막상 어떤 돈이 많이 가지고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그때는 돈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단 말이죠. 지금 돈이 1조 10조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때 돈이 물론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뭐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정말 절실한 삶의 어떤 가치로서는 뭐 뭔가 내한테 뭐가 다가왔을 때 그때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다들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참 역설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읽어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우리 인생이란 것이 끊임없는 이제 혼란과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고 특히나 지금 우리가 가장 힘든 시기를 이제 진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AI로 지금 통칭되고 있습니다만 갈수록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특히 우리가 여기 이 책의 제자가 한국어판 서문에 그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한국이야말로 정말 단기간에 금융의 어떤 위기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겪은 나라라는 거죠. 그 와중에 지금 또 우리가 거대한 흐름에 말려 들어가는데 거기서 중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의미에서 이건 단순한 부의 전략 수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생의 생존 전략 수업이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사내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때 기본적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가장 어떤 안전한 자산들, 기본 베이스를 설정하고 그다음에 투자의 개념들, 부채의 개념들, 뭐 포트폴리오 아주 구체적인 부분도 다 나와요. 왜 채권을 이해를 해야 되고 왜 주식을 이해하는 것들이 중요성. 그래서 저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모든 어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삶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여러 위험들이랄까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그 지점에서 과연 돈으로 우리는 어떤 식으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내고 좀 더 우리가 통제권을 가질 수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이건 읽어둘면 좋을 만한 생존 전략 서적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챕터들이 있긴 한데 저도 보니까 그 당신을 겨냥하는 저격수들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뭐 건강에 한번 저격 당하면 매우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여기 보면 그 해로운 사람들이라고 있는데 그렇죠.
세상엔 뭐 질병들도 당연히 있지만 또 해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잘 구분해서 걸러내는 것만 해도 한 삶의 한 반 정도는 성공 아닌가? 해로운 사람들만 잘 걸러내도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삶의 리스크가 훅 줄어들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걸 잘 못 걸러내죠. 왜냐하면 그 해로운 사람들은 나에게 먼저 와서 친절하게 말 걸어주고 달콤한 것들을 이렇게 제공을 해주니까 당장은 편하고 내가 누구한테 가서 뭘 이렇게 요구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민망하고 창피하고 내가 굳이 이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한테 그걸 했다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 사람은 분명히 아마 나한테 뭔가 바라는 게 있거나 이래서 이제 그 다가왔을 텐데 그런 것들만 하여튼 잘 걸러내도 그렇죠. 예, 대단히 그러니까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에는 진짜 굴레가 있잖아요. 정프로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 돈의 단계에 있으신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악착같이 이렇게 벌어가지고 좀 모은 돈 이걸 어떻게 투자할까 이런 것도 정말 궁금한데 그 투자에 대한 철학을 좀 얘기한 챕터도 있고 그렇죠. 뭐 여기는 뭐 워낙 이제 그러니까 그 돈이라는 게 결국 어떻게 보면 다 인생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삶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국민하고 다 관계되어 있으니까 다 다루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투자에 대해서는 뭐 여기 이제 원칙적인 얘기가 좀 많이 나오긴 하던데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투자를 하려면 뭘 알아야 되냐?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어디에 투자할까? 그러니까 일단은 그보다 더 기본적으로는 일단 돈이라는 게 어떻게 움직이는가, 무엇에 의해 움직이는가 정도를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돈처럼 생각될 만한 그 자산들, 그게 뭐가 있는지. 크게 보면 자산들이 뭐 생각나는 게 뭐뭐 있어요. 차, 집. 그리고 집에 있는 금반지. 그렇지. 금반지. 내 몸뚱아리 뭐 이런 것들 생각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자산 시장에서 크게 이제 분류할 때는 뭐 현금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이제 큰 카테고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다음에 채권. 그다음에 뭐 이제 말씀하신 부동산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큰 카테고리로 보면 이제 자산의 종류긴 하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 정도는 알아야 예를 들면 현금이라고 생각하면 15년 전에 지금 2025년이죠. 25년 전이라고 치죠. 뭐 25년 전에 1억, 지금 1억. 1억을 만약에 잘 내가 어디 저 장롱에 숨겨놨으면 지금도 1억일 거 아니에요. 현금은. 그걸 만약에 갖고 있으면 그때 1억과 지금 1억은 뭐 그냥 너무 차이가 크겠죠. 너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현금이 갖고 있는 특성, 그다음에 현금을 어떻게 언제 쓰는 게 좋은지 뭐 이런 등등, 혹은 뭐 채권이라는 거의 특성은 뭘까? 그런 거 잘 모르죠. 채권은 이자 주는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 주는 돈인데 얘는 그럼 이자를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결정해서 들어가거나 말거나를 결정할까? 뭐 이런 등등. 장기에 투자할까, 단기에 투자할까, 뭐 등등등.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 뭐 주식은 너무 어렵지만 그런 것들, 뭐 부동산. 이제 우리는 너무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는 문화긴 하죠.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70-80%가 부동산이라고 하니까 사실 그것도 좀 문제긴 문제인데 여튼 이제 부동산으로 몰빵되어 있는 우리 환경에서 그러면 부동산을 안 가지고 내가 자산 형성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것도 이제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긴 하죠. 이런 것들도 이제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책에 보면 제일 좀 감명 깊었던 대목이 이 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국 먼저 자기 자신의 삶부터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책 저자가 엄마가 아주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암에 걸려서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항상 불안정한 느낌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아버지는 아주 전형적인 과학자였고 공무원 비슷한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안정성들 이런 것들을 같이 갖고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자기 경험들이 불안감이었다는 거죠. 언제든지 뭔가 무너질 수 있다. 근데 돈하고 삶이 가진 가장 공통적 속성이 둘 다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 전까지 $100였던 주식이 오늘 $10로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1980년대부터 2020년까지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별로 인플레이션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사실 1차 세계대전 전까지만 해도 19세기 한 100년 있지 않습니까? 100년 내내 화폐 가치가 거의 변동이 없거든요. 100년간.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는 화폐 가치가 변동이 없고 불안정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자 수입으로 충분히 먹고 산다. 그런 안정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네. 모험들. 그래서 19세기 유럽에서 각종 모험이라든지 새로운 어떤 지적 탐험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이자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에 몇몇 사람밖에 관심 없는 수학, 학술 대회라든지 이런 데도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네. 왜냐? 삶이 안정적이니까 구태여 이런 위험성이 제거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몰두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기점으로 이제 그런 유럽에서의 그 안정성이 사라지게 되었고, 결국 안정성이 사라진다는 건 그 돈 불안정성이 전극대 되니까 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돈과 삶이 다 불안정한데 사실 그 중에서 가장 불안정한 거는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건강하게 있다가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네. 병에 걸릴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해고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 자체가 안정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벌써 요 몇 년 사이 우크라이나고 뭐 여러 나라들이 멀쩡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완전히 지옥처럼 바뀌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자, 과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이러면 살아가야 될 것인가? 결국 일종의 돈이 작동한 시스템 이걸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단순한 지식보다는 일종의 프레임워크라고 하죠. 여기서 사고방식이라고 보는데 돈을 예를 들어가지고 인플레이션 이런 개념들을 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단순하게 물가 상승, 화폐 가치, 그러니까 그 폭락한다 이래 보는데 여기는 이렇게 재미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구성은 뭐냐? 기름값하고 주거비하고 임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름값이 오른다. 당장 우리 이제 기름값이라는 게 모든 생활, 우리 경제 모든 데 영향을 미치니까 그게 작용하는 거고, 또 주거비, 집값이라는 거, 임금 인상이라는 거, 이게 다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같이 항상 염두에 두고 이런 변화들을 알고 있어야지 단순하게 기름값 오르니까 오르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신은 결국 이 시스템에서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내 삶의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그것을 잘 이용하면 또 내 삶의 생존을 강한 요소가 되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개념들을 하나씩 이제 잘 여기서 장착해 보자. 이 작가가 아주 재미있게 비유를 했네요. 우리는 섹스에 대해 자주 생각하고 대부분 그것을 즐겁게 생각한다. 하지만 돈에 대해서는 더 자주 생각하면서도 오히려 불안하게 생각한다.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재미있을 수도 있잖아요. 돈에 대해서 또 공부하고 이런 게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하죠. 아니 오히려 성경음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돈에 관해서는 절대 이야기 안 하잖아요. 불편하니까. 네, 다 돈을 내가 얼마 가지고 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면 저 사람 나보고 돈 빌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돈 달라고 하지 않을까, 또 돈이 없다고 하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 돈 문제는 최후의 그 미지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그래서 하여튼 돈에 대해서는 누구랑 상의하기도 쉽지 않으니까 일단 본인의 삶을 잘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토대는 좀 만들어두는 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저는 돈 관리를 제일 이상하게 하는 사람이 정프로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주식에 몰빵하시더라고요. 내가?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저 불안함을 견딜까. 네. 그래 지금도 좀 그러세요? 지금도 주식 쪽에 비교적 많이 있죠. 전 많이 있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내가 직접 다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사고 팔고 맨날. 네, 근데 그게 방송 중에도 막 사고 팔고. 그거 조용히 하시고. 네. 네. 그런데 이제 운전 중.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조금 바람직하진 않아 보이고, 내가 이렇게 잘하는, 현재로서는 잘하는 것 같진 않다. 맘 먹고 내가 앉아서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다, 현재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위탁했고 맡기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도 공부를 엄청 그래도 하신 거잖아요. 그럼 비자발적으로 하게 됐죠. 네, 그게 좀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냥 함부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걸 배웠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돈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고 싶어는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돈을 제대로 알려면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객관화됐네.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네. 그리고 침착하고 정확하게 내 상황과 주변 상황을 이해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게 침착한 걸 가장 최우선으로 칩니다. 침착한 거. 침착. 네, 왜냐하면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출발할수록 이제 사실 뭐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혼란스럽지 않은 때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옵니다. 잠을 좀 충분히 자야 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 되고 운동, 심리 상담, 요가, 명상. 왜 이런 걸 다 잘해야 되냐면 차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글을 읽으니까 그 돌아가신 이혜수 선생이 했던 말이 모든 근심 걱정은 허수아비라는 거예요. 허수아비. 무슨 말이냐? 우리가 참새들이란 말이죠. 새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 황금 벌판에서 그 나락을 쪼아먹고 싶은데 허수아비가 있으니까 우리는 못 간단 말이죠. 허수아비가 막 총까지 들고 칼 들고 있으면 근데 허수아비란 말이죠. 가면 쪼아먹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허수아비 무서워서 못 간다. 근심 걱정 그런 거다 이거죠. 진짜요? 네,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라 이거죠. 20살 때 너무너무 걱정했던 게 있다 이거죠. 네. 30살 때 바라보란 말이죠. 그거 과연 그때 근심 걱정이 진짜 30살 때 근심 걱정했던 거 또 시간 지나봐라. 실체가 있는 거냐.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려면 그 실체 없음을 꿰뚫어 보려면 침착하고 차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차분할수록 돈을 더 잘 다룰 수 있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 돈을 아는 첫 번째 단계라는 거죠. 근데 그 차분하려면 일단 피지컬하게 몸부터 어느 정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해야지 몸이 불안하거나 그러니까 몸이 좀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참 인간의 정신이라는 게 생각보다 진짜 몸의 지배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몸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바로 이 포돌스키가 이 제자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거든요. 자기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걸 봤고 그것도 참 몇 년 사이에 걸쳐가서 서서히 무너져 내리니까 그걸 어린 나이에 5살 때부터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었고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엄마와 결혼하기 전에 2번 이혼했고 아버지는 약간 감정 표현이 아주 서툴렀다고 해요. 자기 생각에는 좀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이지만 감정적 동료는 없지만 이게 또 깊은 인간관계를 잘 못 맺는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이제 엄마의 어떤 어릴 때 죽음을 통해 가지고 감정적 변화가 잦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같은 사람은 불안한 생각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받아들였대요. 나는 침착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내가 감정적일 때 내 생각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내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그 관리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객관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하네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누구에게인가 맡기기도 하지만 아니면 본인이 하더라도 기계적으로 맡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내가 정해놓은 선에 맞춰서 팔거나 사거나를 그냥 내 감정이나 그때 당시에 어떤 선택, 판단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그걸 내가 예전에 정해놓은 기준으로 그래서 딱 예를 뭐 현대차다. 근데 이거는 내가 17만 원이면 무조건 산다. 뭐 200주 산다. 이걸 딱 미리 정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 정세는 변했는데 그래도 왜냐면 이제 나는 어쩌면 막 그 시장에서 막 떨어지는 걸 보면 두려우니까 얘를 막 팔고 싶어질 수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때 나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미리 정해놓은 기준 혹은 뭐 금리 몇 % 되면 나는 ETF 뭐 들어간다 아니면 뭐 금을 산다 이런 것들을 원래 내가 알고 있던 상식과 기준에 맞춰서 딱 그냥 해놓고 그냥 그때 감정 말고 그냥 거기 딱 오면 마치 내가 아침 8시 되면 일어나서 양치하고 출근해야 되듯이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런 실수를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되는 경우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분할수록 외부의 경제적 변화와 혼란을 이해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벌려면 기본적으로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럴수록 외부의 어떤 변화와 혼란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차분하지 않으면 못한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같은 때 여기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예전에 농업사회에서 이제 그 산업혁명 내연기관 나와가지고 바뀔 때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또 부가 완전히 재편성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인공지능이 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는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서 항상 기술의 발전이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고, 네. 그리고 지금까지는 근데 좀 완만하게 변화했는데, 지금 우리 시대가 너무너무 큰 변화가 지금 올 것 같다는 거죠. 오고 있고. 자, 그러니 지금 이런 급격한 변화가 올수록 사회가 혼란된다는 거죠. 사실 지금 우리 사회뿐 아니라 전 지구적 차원에서 정치 체제가 불안정해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어떤 나름의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주도적 역할, 지도적 역할을 다 포기하고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가는데 이게 결국 그런 변화에서 온다는 거죠. 네. 그런데 결국 그러면 우리가 변화가 싫잖아요. 그러니까 통제를 하고 싶잖아요. 이 변화를. 그런 사회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결국 그것은 북한 같은 사회가 된다는 거죠.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항상 기대로 가야 되면 결국 부는 생겨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계속 더 억압을 시행하니까 불안정성은 더 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여기도 딜레마인데요. 위험 회피해도 비용이 따르고 아무리 그러니까 북한처럼 위험을 회피해도 그것도 더 불안정이 커져가고 또 너무 또 과도한 위험을 감수하는데도 비용이 따르고 결국은 핵심이 뭐냐? 균형을 유지하자는 거죠. 중용입니다.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돈과 삶의 원칙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돈을 왜 벌어야 되냐. 돈을 버는 데는 이제 당연히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더 그 돈을 버는데 나를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돈을 왜 벌어야 되냐. 일단 지선 씨는 돈을 당장 뭐 먹고 살려고 버는 거긴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의식주가 해결돼 있는 상태에서 왜 더 벌어야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나는 빨리 은퇴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은 빚이 너무 많아. 예. 빚 갚는 거를 일단 해결해야 되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 지선 씨를 움직이게 하는 아주 훌륭한 힘이네. 네네. 만약에 그런 빚이 없으면 그렇게 열심히 일 안 할 거예요. 은퇴하고 그렇죠. 시골 내려가서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이 포돌스키는 더 삶을 깊이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서울의 거리 뭐 새벽 거리를 거닐 때 뭐 그런 느낌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의 어딘가를 또 사원을 막 돌아다닌다든지 또 뭐 탄자니아에서 어떤 뭐 저 대자연에 뭘 본다든지 이런 그러니까 삶의 경험을 더 깊이 하려면 이 모든 것들은 다 돈이 있어야 되더라. 그러니까 나도 낭만 있게 살고 싶지. 나도 그렇게 살고 싶지. 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문제죠. 사는 게 너무 빡빡하고 현실이 너무 팍팍해서. 그러니까 지금보다 만약에 돈을 10배쯤 더 많이 번다. 네. 그러면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겠죠. 아, 그래? 네. 10배면 돼? 10배면은 충분하죠. 너무 좋겠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하기 위해서도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이제 돈을 버는 거고, 굉장히 뭐 큰 돈을, 부를 쌓은 사람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어쩌면 내가 왜 돈을 버는지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아마 좀 해두셔야 내가 정말 돈을 벌 만한 어떤 동력도 생기고 그 나를 움직일 힘이 나는 거지. 그냥 뭐 돈 많았으면 좋겠다. 누군 뭐 100억 있다던데 이래 갖고는 아마 힘이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책에 혹시 그런 내용도 있어요? 사실 저한테 물어보셨잖아. 10배쯤 더 벌면 너 그럼 낭만 있게 살 수 있어? 근데 사실 10배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그렇게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 근데 마음이 늘 불안하고 내가 뭐 얼마큼 벌어야 더 만족스러운지를 그 기준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도 그거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존에 필요한 돈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공식도 있어요. 공식? 지금 내가 가진 돈 곱하기 남은 그렇죠. 기대 수명 곱하기 금리 뭐 곱하기 뭐 지금 물가 상승률 등등 이렇게 그렇죠, 이제 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를 하면 대략 나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뭐 현재 저 생활 수준에서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겠지 대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삶에 나는 만족한다면 앞으로 지선 씨 뭐 몇 년 정도 한 만약에 5년 정도 더 일하면 그 정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또 안 그래. 그거보단 조금만 더 그렇지. 그렇게 될 거잖아요. 네,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람이 자꾸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그러는 거를 아까 내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딱 기계적으로 정해놓든지 정하고. 아니면 인간의 욕심이 사실 뭐 끝이 없긴 한데
나 같은 삶을 살고 싶진 않잖아, 지선 씨는. 정프로님의 삶이 어떤지 잘 모르니까. 아, 그래요? 지금 뭐 통장에 만약에 공이 따다다다다다 있어. 그러면 또 만족할 수도 있죠. 아, 그래? 별로 만족스럽지 않을 거야. 이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은퇴 자금 계산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제자가 또 그 딜레마를 말하고 있죠. 그 치명적인 맹점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수명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수명은 예측하지만 각자 삶은 한 번이잖아요. 네. 그리고 되게 재밌는 이야기 있어요. 자기 동료가 자기가 딱 그 포돌스키 알려준 거죠. 재무 관한 원칙을 알려주고 그래서 동료가 수입도 좋았고 그래서 소비도 잘했고 그래서 돈을 수백만 달러를 딱 저금해놨어요. 네. 그리고 그런데 돈도 많아도 항상 낡은 도요타 트럭 몰고 다녔는데 딱 50살 되기도 전에 은퇴했어요. 그러고 나서 56살에 최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거예요. 아유. 이거 뭐냐 이거죠. 그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은퇴 앞으로 내가 평균 수명 한 90까지 잡고 그래서 지금 연 수백만 달러 벌지만 난 이렇게 했는데 딱 은퇴가 5년도 안 돼가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참 역설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자기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아주 일찍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옛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너희 엄마하고 내가 파리에 학회에 참석하고 나서 엄마하고 만났다. 그런데 카페에서 만났을 때 딱 여기 좋은 데 한번 가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상상을 해봤다는 거죠. 엄마가 그렇게 일찍 자기가 죽을 줄 알았다면 그 파리에서 그때 카페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쓰고 더 맛있는 음식과 더 즐거운 경험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엄마는 그래도 내가 한 8, 90까지 살겠지 생각해가지고 그냥 거기서 막 물론 즐겁고 좋았겠지만 그냥 막 가볍게 그냥 그 시간을 보냈을 거다 이거죠. 그래서 노후 자금이 참 역설적이라는 거죠. 이게 장수를 계획하면서도 짧은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뭐라고 할까 돈의 역설인 거죠. 이게 참.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면 내가 57에 죽을 수도 있으니 그럴 수도 지금 펑펑 써서 쓰자.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그건 뭐 만약에 내가 예정이라는 것도 참 없긴 하지만 하여튼 대략 사람들이 가는 그 정도 평균보다 크게 일찍 가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크게 더 오래 산다면 그것도 역시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대략 사람들이 사는 거에 플러스 변수 정도 계산해서 그 계산 아까 공식 같은 거 이 책에 있는 공식인데 그런 거 정도 계산해서 요 정도만큼 마련해 놓는 것이 그래도 네. 비교적 현명하거나 혹은 현명은 아니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우리 한번 돈의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요. 이 책에도 철학이라는 말이 있던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뭐 돈에 관해서 이제 예를 들어갖고 나에게 필요한 돈이 얼마이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제공할 수 있는 사회에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 하나씩 따져 발라내고 나오죠. 근데 결국 뭐 저는 만약 돈에 대한 철학으로 말씀하신다면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뭐 어떻게 보면 일관된 주제인데 돈이 행복을 만들어 주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돈은 자율성을 준다는 거예요. 자율성. 그리고 그 자율성은 사실 내가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자기 선택을 한다는 거는 나를 훨씬 행복하게 만들잖아요. 내가 지금 오늘 뭐 회사에 출근해야 되는데 출근하자마자 또 내 직장 상사가 또 나를 얼마나 들볶을까, 또 회의에서 얼마나 또 나는 시달릴까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또 무슨 일을 시킬까, 또 무슨 억지를 부릴까. 근데 내가 만약에 스스로 선택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책임을 내가 진다면, 내가 결정한다면 예를 들어 그건 사실 나를 또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잖아요. 돈은 그래서 그 자체로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나에게 자율성을 주기 때문에 그 자율성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율성을 만들어주는 매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근데 돈이 뭐냐, 뭐 돈은 어떻게 버냐 이것도 중요한 얘기긴 한데 나는 뭘 제공할 수 있는가를 하여튼 잘 따져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선 씨는 예를 들어 아름다운 목소리와 또 귓가를 울리는 뭐 이런 여러 딕션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공해 줄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 이 사회로부터 혹은 어떤 기업으로부터 아니면 뭐 돈 있는 누구로부터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뭘 제공해 줄 수 있고 이건 얼마나 나에게 돈을 줄 수 있을 만한 일인가를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는 일인가를 우리 대부분은 생각해야 되니까. 네. 그냥
누가 많이 준다고 하면 이제 거기에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는데 그거 말고 내가 뭘 줄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좀 고민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줄 수 있는 것들은 얼마나 더 지속될 것인가. 지금 이제 그게 상당히 좀 고민인 상황이잖아요. 그게 나를 불안하게도 만들죠. 그렇죠. 네. 이게 앞으로 지금은 당장 월 500, 300 벌 수 있는데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는 얘는 어떻게 될까? 이게 500, 300이 아니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늘어날 건지 아니면 200, 100만 원 줄어들 건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보면 근데 오늘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일들도 있는데 어쩌면 예상은 충분히 되는데 내가 그걸 애써 안 보고 외면하려는 경우들도 꽤 있어요. 분명히 미래가 안 좋아. 그렇죠. 수입이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이라면 또 예상이 어느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성우일 어때요? 성우일은 AI한테 굉장히 위협받고 있어요. 그쵸. 요즘에 유튜브에 다 AI 목소리 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유튜브뿐만 아니라 뭐 예전에 많이 했던 게임 게임 뭐 등등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뭐 한 5년, 10년 전에 만약에 성우를 누군가가 했다면 야, 방송도 할 수 있고 광고도 그렇죠. 할 수 있고 게임에 뭐 정말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도 점점 늘어났는데 한 5년 정도 지나서 2020년쯤 되니까 줄고 있더라. 약간 좀 주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2025년쯤 돼 보니까 정말 많이 줄었잖아요. 많이 줄었더라. 그러면 성우일이 2025년을 기점으로 확 바닥 찍었다 다시 막 올라갈 가능성은 예상컨대 별로 없을 없다고 봐야 네. 되겠죠. 물론 세상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모르지만 대체로 그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성우 일을 지금 하던 일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은 다른 그 유지하는 많은 성우들과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가치를 낮게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이거 아닌 다른 그러니까 이걸 활용해서 뭔가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이거 말고 다른 시장으로 빨리 이제 옮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러나 지선 씨는 워낙 독보적이라. 아니, 어쨌든 지금 산업이 엄청 많이 빠르게 그렇죠. 변화하고 있고 네. 이건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 맞아요. 아마 대부분이 다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고민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거기에 맞게 좀 계획을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이제 그게 미리 준비하지 않고 막 그 닥치는 상황에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닥칠 때마다 뭘 막 이렇게 해갖고 잘 빠져나가고 용케 막 정말 괜찮은 수입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란 뭐 그나마 좀 괜찮을 텐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나중에 벌써 이제 물이 목까지 차 왔는데 그때 돼서 막 여기 빠져나가려고 하다 보면 숨차고 못 빠져나가는 사람들 막 수두룩하게 생겨나고 이러면 또 본인도 힘들고 얼마나 그 이제 보는 사람들도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미리미리 현재 상황에서 충분히 무릎 정도의 물 들어왔을 때 빨리 여기 이제 빠져나갈 만한 전략을 이제 세워야죠. 딱 둘러보고 어디가 좀 가까운 물가다. 어디가 그래도 깊이 물 빠지진 않겠다. 뭐 이런 거 정도 이제 파악해야 되겠죠. 지금 정프로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이 책에 부의 있어요? 전략 수업에 다 있는 있어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그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결국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부를 잘 이해하려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위기의 본질이 뭐냐? 뭐 여러 가지 학습이 많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이 말하는 위기는 정말 예전 대공황처럼 수백만 명이 자리를 잃고 주식시장이 대폭락하고 아니면 투기 열풍, 네덜란드 검은 튤립 튤립하듯이 자 이렇게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럴 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야지 그 급변하는 어떤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본래 일했던 그 헤지 펀드가 브릿지워터거든요. 그 레이 달리오. 아유 전설적인 투자자. 바로 거기서 일을 했더라고요. 네.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는 대공황에 아주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 달리오의 아버지가 대공황에서 아주 그 충격을 많이 받고 이런 경계심을 가진 아버지 밑에 자랐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은 그런 위기가 빚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온다고 보는 거예요. 부채.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을 중요시하면서 경제 성장이 기본적으로 순환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계속 계절이 변하듯이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금리가 뭐 인상되면 부채의 증가 속도가 늦춰지고 이를 통해서 경제 활동 둔화가 유도되고 경기가 식으면 금리가 하여튼 그런 식의 어떤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제 이 복잡한 경제 현상을 하나의 어떤 기준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부채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그런 것들 금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는데 또 재미있는 게 이 사람이 또 좋아하는 게 바로 조지 소로스. 그리고 조지 소로스 같은 경우는 어떠냐 하면 기본적으로 반사성이라고 말을 해요. 반사성? 예, 그러니까 우리 의식과 상관없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 있잖아요. 예. 자료에 대해서. 그래서 소로스는 왜 시장이 불안정하냐 이거죠. 반사성이라는 거예요. 자, 가격이 상승하면 투자자 심리가 낙관적으로 변해가지고 더 많이 매수세가 유입되고 가격이 하락하면 비관적인 심리가 확산돼가 더 많이 매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시장이 자꾸 변동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어떤 주식을 구입하지 않습니까? 매수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격이 올라요. 이 가격이 오르니까 난 부자가 된 기분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자가 되니까 소비를 더 촉진해야겠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오르면 또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그죠? 근데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가가 오를수록 투자의 매력도는 줄어들어야 된다. 그렇죠. 가격이 더 비싸졌으니까. 근데 인간의 심리는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로스 입장에서는 이건 반사성이다 이거죠. 불안정한 거는. 순환성과 반사성.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고 이 심리를 잘 이해해야지 우리가 이런 어떤 정말 지금 같은 어떤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생존하려면 바로 이런 개념들,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아야 된다. 뭐 이런 다양한 뭐 측면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 자체가 돈을 벌도록 진화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게 진화했죠 오히려. 그래요? 투자에 매우 부적합하게 뇌는 진화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위험 상황이 예를 들어 뭐 사자든 뭐 맹수를 발견하면 일단 우린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다 버리고 떠나야죠. 일단 목숨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찌 보면 그 맹수와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그게 이제 생존에 도움되는 일이긴 한데 투자는 또 정반대의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포를 가졌을 때 그때 이제 사실은 잘 들어가야 돼. 그 반대로 이제 행동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근데 이제 막 두려우면 또 일단 막 도망가고 떠나고 이런 게 이제 우리의 기본 뇌 시스템이다 보니까 하여튼 우리 뇌는 투자에는 매우 부적합하다. 근데 이런 말하면 꼭 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렇게 리스크를 감소하려는 사람들이 이제 투자자들 중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저도 지금까지 들어본 많은 투자자들 중에 유명 투자자 중에 여성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기본적으로 남성은 만약에 조금 단순화시키자면 리스크를 감소하려는 성향이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고도 제일 많이 치고 극단도 많고 모험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실패한 사람들도 대부분 남성이 보긴 하고. 그런데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안정성을 추구하잖아요. 아이를 일단 길러야 되고 아이를 뱃속에 또 임신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생리적인 변동성이 있잖아요. 몸이 변동을 하기 때문에 안정성을 추구하는데 남자는 변동성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 모험 같은 걸 추구할 수가 있으니까. 예전에 뭐 20대부터 뭐 60대까지 남녀 수익률을 그 나이대별로 비교해 둔 게 있었는데 남성들이 다 떨어지고 여성들이 높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물어봤더니 사놓고 잘 안 팔고 그냥 놔둬가지고 재테크를 더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건 있을 수 있죠. 근데 아마 높은 최고 수익률 뭐 한 10명 이렇게 아마 찝어보면 그건 대부분 남자였을 거예요. 모험을 하고 리스크를 견뎌내서. 물론 이제 여자 투자자들 가운데 좀 유명한 사람이 지금 이제 뭐 캐시우드 요 정도 돈나무 언니 정도가 좀 유명한 사람이긴 한데 하여튼 굳이 이제 성별로 따져보면 그 투자업계에서 여성분들이 많이 없는 거는 팩트긴 하죠. 앞으로 뭐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튼 그런 좀 모험 내지는 이제 리스크 테이킹 이거를 어느 정도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근데 나를 먼저 좀 알긴 알아야 돼. 내가 그 감당 안 되는 사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냥 될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감당 안 돼서 그냥 이 손 벌벌 떨다가 이게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리스크 테이킹 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내 심리도 문제지만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앞으로의 현금 창출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뭐 강심장이라도 그거 못 버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가 되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내가 리스크 테이킹 하겠다. 요거 이제 전략이 그래서 이제 투자에도 매우 전략이 필요하고 나를 잘 아는 것, 또 내 환경,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 그런 얘기들이 이제 이 책에도 많이 좀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책은 기본적으로 이제 크게 1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사실 뭐 이게 각각의 읽어보면 당연히 이제 그 배경을 알고 그렇게 해야지 바로 이제 우리 몸과 마음의 치아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슬로건 중심으로 하나씩만 봐도 상당히 네. 좋습니다. 여기 보면 돈과 삶의 원칙 해가지고 딱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고요. 돈은 우리를 올가맬 수 있는 굴레다. 그렇기 때문에 돈과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서 전략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는 돈을 통해 안정감을 얻고 싶어 하지만 돈은 결코 안정감을 보장해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일단 사고방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우리 이 같은 출판사 나온 책이었는데 그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 거기서도 그 스토아학파 소개하면서 그 투자자도 그런 이야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토아학파의 철학자들은 삶을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냐 없는 거 나눠가지고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라고 보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 같습니다. 네. 돈이라든지 삶에 대한 원칙은 이걸 일단 세워라. 그러고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돈에 대한 철학은 기본적으로 뭐 탐욕과 욕망으로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 지금까지 쭉 몇 권 안 읽어보긴 했습니다만 이 돈에 관한 책들을 쓴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좀 견인주의라고 할까? 참고 인내하고 스토아의 느낌이 많이 나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 통제할 수 없는 것 구별하고 그리고 좀 부정적인 시각화.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좀 더 이게 아니고 더 부정적인 게 있었다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근본적으로 제가 드는 생각은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 같아요. 핵심이. 그러니까 이 제자도 그렇고 다들 보면 지난번에 우리 또 저기 정조와 묻고 다생이 답하다 진창호 교수님도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만 거리두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같은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돈이든 정치든 뭐든 연애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그죠? 사랑도 거리두기, 인간관계도 그런 것들이 좀 여기 많이 나옵니다. 돈과 삶의 원칙, 양대 원칙을 오히려 이렇게 딱 제시를 하고 있네요. 돈 공부는 언제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돈 공부요? 저는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어렸을 예, 때부터. 너무 우리는 돈이다 하면 아유 뭐 어린 놈이 벌써부터 돈 밝히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돈 얘기를 막 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천박하다 내지는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도 야, 뭐 돈 얘기를 이렇게 뭐 일당백에서까지 하려고 그래 뭐 이런 분들도 분명히 계실 텐데 그 돈에 관한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돈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 것 같고 아주 어려서부터 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러니까 그게 꼭 뭐 책이나 어떤 뭐 학문처럼 이렇게 배우지 않더라도 생활에서도 계속해서 좀 경제관념 좀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우리가 너무 좀 제 생각입니다만 조선시대 그 유교적 사고에 좀 여전히 많이 남아 있어서 돈 얘기하는 거를 좀 상스럽다 내지는 좀 천하다. 뭐 다른 어떤 뭐 무슨 사상이나 철학 얘기하는 것보다 좀 밑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강해서 돈 얘기를 조금 혹은 뭐 돈 공부하는 걸 되게 이렇게 보시는 게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시대는 이제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은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네, 대신 이제 자본주의 시대니까 돈을 숭배하거나 아니면 돈에 완전히 목숨 걸자 이 얘기는 당연히 아니고 그 자본주의 시대에서 돈을 잘 활용하고 내가 부릴 수 있고 또 누릴 수 있으려면 적어도 그것에 대해서 공부는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제가 이제 우리가 투기를 하자는 건 아니잖아요. 제 주위에 계신 분이 집을 샀는데 부동산을 샀어요. 그럼 빚이 많이 생겼겠죠. 자기가 버는 모든 돈을 그 빚 갚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이는 돼. 그리고 은행에서 30년 대출을 받았어. 근데 이 30년을 5년으로 당기겠다고 다 투자를 그러니까 자기가 번 돈을 다 넣었는데 왜 그렇게 해? 라고 제가 이제 물었거든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아? 근데
저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생각이. 그래서 나는 스스로 집에 가면서 저거는 좀 돈 공부를 조금만 하면 저렇게 생각 안 할 텐데라고 했지만 그 사람은 또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빚은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빚은 절대 안 된다, 내 인생에. 왜 샀어 근데 집을? 필요하니까, 집은 필요하니까 사죠. 근데 아니, 뭐, 이런 것들. 하여튼 빚은 내 인생에 있으면 안 되니까 빨리 털어내는 모든 것에 우선해서 털어내고 싶다. 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는 이 돈 공부라는 게 또 그 돈에 대한 어떤 부채까지도 우리는 돈 공부라고 네. 생각할 수도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이자 정도 아는 거, 뭐 채권 정도 아는 걸 돈 공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여기 이제 그 부채 네. 관련 챕터도 있긴 그렇죠. 한데 네,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 시간 네. 되시면 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뭐 읽을 책이 워낙 많으시니까 이 돈책까지 읽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네. 요거는 재테크 서적 정도는 아닌 것 같고 네, 네. 예, 돈과 관련된 인생에 관한 이야기 네. 특히 이제 요 포돌스키의 본인 삶의 에피소드가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본인 삶의 에피소드와 돈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편하게 읽으실 만한 책이 아닌가 네,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조언 중에 가장 인상적인 조언이 이거 같습니다. 돈에 대한 조언을 맹신하지 마라. 절대적인 돈의 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도 지금 말하고 있지만 마찬가지다. 네네네. 사실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과 삶은 다 불안정하잖아요. 삶의 모든 답안이 없듯이 돈의 모든 답안도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자기의 상황을 먼저 파악하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돈이 무엇이고 나는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구분을 해가지고 기준을 삼은 다음에 나는 나에게 지금 어떤 나쁜 상황들을 거기에 대한 어떤 통제권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느냐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제 하나의 오차범위 절대적으로 이제 위험이 없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뭐 실직이라든지 병에 걸렸다라든지 이럴 때 최소한의 돌아갈 수 있는 그 비상금은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고 또 이런 것들 다 하나씩 아주 그러니까 상황별로 사실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네. 그런 어떤 팁을 많이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돈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남는 15가지 시스템이라는 부제가 있습니다. 폴 포돌스키의 부의 전략 수업. 제목이 저는 좀 별로입니다. 예, 이렇게 하니까 다른 뭐 그 막 부의 어쩌고 막 이런 거랑 너무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나 하여튼 인생에 관한 이야기 또 삶의 철학, 돈에 관한 철학적인 이야기가 들어있는 네. 예, 폴 포돌스키의 부의 전략 수업, 더 머니 스트래티지. 차라리 부의 전략 정도면 차라리 좀 더 나을 것 같은데 아닌가? 부의 전략 수업이 붙어가지고요. 수업 조금. 근데 장명 진짜 잘하시잖아요. 네. 그럼 이 책의 이름 다시 짓는다면 다시 짓는다면 지금 시간이 너무 좀 없긴 한데 네. 저는 그냥 한마디로 돈 어때요? 한 글자로 네. 돈. 차라리 그게 낫다. 아니면 뭐 이놈의 돈. 뭐. 네. 자, 하여튼 부의 전략 수업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또 온라인 서점에서도 다 보실 수 있으니까 폴 포돌스키의 부의 전략 수업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죽음은 통제할 수 없지만 인생은 설계할 수 있다. 이 책하고 네. 이 부의 전략 수업하고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돈은 너무 휘둘리지 마시고 돈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이런 정도의 책은 읽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종종 이렇게 새로 나온 책들 여러분께 또 소개해드리고요. 또 주말에 정식 시간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